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생물 다양성 공부했었고, 생물 다양성의 우리 세 가지 요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생물 중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그렇죠. 뭐가 많다는 거다? 변이가 많다. 그리고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서 자연 환경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자, 종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사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고 한 생태계의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숲,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렀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또 유전적 다양성도 높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은 종으로의 분화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들 잘 정리해 놓고, 자, 오늘은 교과서 229쪽 생물 다양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그 다음에 보존 방안,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잠깐 시청하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뉴스데스크는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평화로 전환시키는 첫 시험대가 될 DMZ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흘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분단 65년은 비무장지대를 희귀 야생동식물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왕래를 막은 대결의 공간에서 동식물은 평화의 삶을 고스란히 지켜온 겁니다. 그 역설의 땅에 깃든 자연 생태를 이동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깎아지른 암벽을 거침없이 뛰노는 토종 사냥. 서식지 파괴로 그 수가 600여 마리로 줄면서 1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 DMZ에선 심심찮게 포착됩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만에 땐 1000마리가 DMZ에서 겨울을 납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DMZ의 청정수가 두루미에게 최고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정전 이후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엄격하게 제한된 이곳 철책 너머에는 이제 그 어느 곳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사향노루. 역시 멸종위기에 내몰린 저새와 독수리, 수달과 삭 등 한반도 멸종위기종의 41%가 국토 면적의 2%도 되지 않는 DMZ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최종 피난처다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고 특히 이제 군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이다. 구불구불한 물줄기가 뱀꼬리를 닮은 삼이천 주변으로 습지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전쟁 전만 해도 농사를 짓던 평야였지만 반세기 넘게 방치되면서 원시 형태의 습지로 돌아간 건데 이런 습지가 DMZ에 30곳이 넘습니다. 또 폭격으로 사라진 마을터는 울창한 숲으로 변해 한반도에선 보기 힘든 너른 평지의 숲, 평원림을 이뤘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학자는 아마존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의 다음 가는 생태계가 DMZ 생태계다.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 구조라든가 기능 면에서. 이런 DMZ의 생태가 과거 남북화해 국면에서 오히려 위협받았던 사실은 향후 DMZ 보존을 위해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2004년 생태에 대한 고민 없이 남북 경협사업의 하나로 북측 DMZ 모래 채취 사업이 진행됐고 개성공단의 성장 뒤에 숨어 공업 폐수가 DMZ로 무단 방류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생활 오수만 잡아줄 수 있는 폐수 처리장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공업 폐수가 비무장지대 안에 사천강 일대로 유입돼서 지금도 개성공단을 빨리 조성해서 가동시키는 것이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남과 북의 총뿌리 사이에서 생태천국으로 자리매김한 역설의 땅 DMZ. 총뿌리가 거친 미래엔 어떤 모습일지 평화만큼 어려운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자, 영상들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이제 교과서 229쪽 보면은 비무장지대 그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은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종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5천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그중 100여 종은 멸종위기 및 보호종이다.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비무장지대는 면적은 넓지 않지만 2%라 했지, 2%. 생물 다양성이 높아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봤더니 뭐 이제 우리 저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 두루미도 있고 수달도 있고 사냥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비무장지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제 멸종위기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그 교과서에 한번 토론 잠깐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비무장지대에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했는데 여기는 일반인의 출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지돼 있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 야생 동식물에게 안정적인 서식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그쪽으로 일단 야생동물이 들어가면은 우린 포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서식 공간을 제공을 했고, 뭐 그 이외에도 그 비무장지대에는 습지도 많고, 그렇죠? 습지도 많고 또 천적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다른 생물들의 먹이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야생 동식물에게 서식 공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토의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서 답을 달아봅시다. 생물종이 단순한 생태계에선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그 포식자는 먹이가 없어 사라지게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포식자는 다른 종을 먹이로 섭취할 수 있으므로 사라지지 않아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변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환경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 같이 여러 환경들이 있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쉽게 종의 균형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비무장지대에서 왜 생태계가 유지되느냐? 그건 뭐 일단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느냐? 거기는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뭐 그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9쪽 그 내용들, 아래쪽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 나왔는데요.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자, 일단 거기 예를 든 거 봅시다. 1번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토양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 다양한 식물 자체가 다른 동물들한테 먹이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줄여주고 또 산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뿌리 같은 경우에 토양이 유출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 유지에 당연히 기여하겠죠. 자, 그 다음 습지의 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습지에 있는 식물들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하지만 걔네들이 있어서 그 자체 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연 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습지에 있는 미생물들이 물을 자연 정화 시켜주고요. 자, 이것처럼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첫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그 자체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30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뭐 이때는 이제 생물 자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이제 한정시켜서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식물을 통해서 다양한 곡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다양한 종류의 곡물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에서 추출한, 그렇죠. 뭐 목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식물에서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많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의약품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효소도 추출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복도 추출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생물 그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뭐 이렇게 식량이나 의복,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산업에도 또 사용될 수 있어요? 관광 산업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이,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풍족히 생물 다양성 정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같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교과서에서 들었어요.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 생물이 다양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조금 더 낫겠죠. 우리 지금 환경 변화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국제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 한번 각자 그 교과서에 정리해 놨는데 우리도 한번 줄 그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개인적 실천 방안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원의 재활용, 저탄소 제품의 사용, 개인적으로 생물의 멸종을 막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자,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전을 덜 해도 되죠. 발전을 덜 해도 되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든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에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되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원의 재활용 보면 비닐, 유리, 종이팩, 캔, 페트, 플라스틱,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이건 지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페트병도 마찬가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줄이면 당연히 석유화학 공업 같은 데서는 조금 손해 보겠지만 환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과 동시에 많이 줄어든과 동시에 친환경이 되는 거죠. 친환경이. 그 다음에 유리, 종이팩, 캔유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은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유리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캔유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거의 100% 재활용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면은 그만큼 다시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역시 화석연료 사용 같은 거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들 사용하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으로도 생물의 멸종을 막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단원을 공부를 하고 뭐 공부를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꽤 많이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 두 번째 창의력 키우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림은 우리가 등산길에서 흔히 경험할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토의에 발표해 주자 했는데 도토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주워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도토리는 숲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으므로 죽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는 또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겨울철 같은 데 추우면 어떻게 되나요? 야생식물들한테 먹이 주죠. 산에다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산에 사는 뭐 동물들이 도토리를 식량으로 하는 것들은 자기가 그 생물을 재사용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사람이 가져가면 그만큼 먹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교과서 231쪽 보면은 국가 수준의 실천 방안이 나와 있네요. 국가 수준의 실천 방안 1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도 해야 되고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해야 되고 생물의 유전자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로드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통로도 만들어주고 그러죠. 자, 우리 한번 요거 잠깐 그 교과서 231쪽 그림이 있는데 그럼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선 채취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한 곳에서는 채취를 금하게 되면은 이런 생물들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표적인 그림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이 나왔는데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국립공원 지정한 순간부터 그렇죠. 국립공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엔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문을 닫죠. 그래서 등산객들 출입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 보건사업에서 한국여구보건 했는데 우리 멸종위기종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반달가슴곰이죠. 그래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을 키워갖고 지리산으로 올려보냈는데 요즘 걔네들이 좀 문제가 좀 많죠. 너무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국가 수준에서 해야지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멸종위기종 보건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의 유전자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은행을 운영해서 만약에 그 생물이 멸종위기에 있으면 우리 교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종자은행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다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냐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질문이 나는데 이거하고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보건 사업 이런 거 안 하면은 이에 종이 없어지고 나면 그 지역은 생태계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 잠시 동안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라고 강요를 해야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런 걸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수준의 실천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뭐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데 국제 수준의 실천 방안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보면은 올해는 우리 그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많이 가동이 안 됐죠. 그러는 바람에 올해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공장 안 돌리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도 모든 생물이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제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람사르 협약 그런 건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 수준에서 협약을 하고 이런 단체들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고 가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가입하면은 거기 협약서가 있어서 그 협약서 내용을 준수했는지를 국제기구에서 감시를 합니다. 그 감시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국제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랑 합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뭐 특히 뭐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국가적인 거, 국제 수준의 실천 방안 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합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자원 재활용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이고. 두 번째, 국가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도 당연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해야 되고, 또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멸종위기 지정 복원도 해야 되고, 또 생물의 유전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수준들을 국가 수준에서 이건 어느 나라에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정돼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러 협약, 국제적인 여러 단체 이런 데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국제 수준에서 지정한 수준만큼을 우리나라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31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죠. 자, 생태계는 땡땡땡이 높게 유지되었을 때 쉽게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너무나 쉽죠.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었을 때 쉽게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 다양성을 계속 높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창의융합 봅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대 실천 공약을 작성해보자 했는데 이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시 답안은 이런데 제가 이제 강요하는 거는 일단 에너지 절약하자. 에너지 절약하면 일단 기후 문제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두 번째는 재사용하자. 에너지 절약하고 재사용만 환경 재사용만 잘 해도 우리 이 3대 실천 공약 이런 거 안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 개인적,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